안녕하세요. 저는 한림의대 감염내과 이재갑이고요. 오늘 감염관리의 교요에 대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시작해도 되겠죠? 예, 감염관리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감염관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일 텐데요. 처음에 막 시작하려고 그러면 되게 막막합니다. 그 감염관리 간호사를 오래 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야, 어떻게 저렇게 많은 거를 알까? 저런 많은 일들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근데 또 하다 보면, 이제 적응하고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응도 되고요. 또한 적응되면서 이제 감염관리 자체가 이제 재밌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보통 저희가 최소 얘기하기를 3년 정도는 해야 감염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게 되고, 또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감염관리가 좀 이제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또 보람도 느끼게 게 됩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내가 한번 감염관리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좌는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감염관리 기호미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료 관련 감염이라는 이제 단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원내 감염 또는 이제 병원 감염이라는 얘기는 했었는데, 최근은 이제 의료 관련 감염이라는 단어를 써서 의료와 관련된 모든 감염을 다 얘기를 하기로 했고요. 일단 기본적인 정의는 입원한 지 48시간 이후에 발생한 감염을 보통 의미를 하고, 수술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창상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수술 후에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수술 후 30일 이내 또는 이식물 삽입, 특히 뭐 고관절이나 뭐 슬관절 같이 관절 치환서를 받았거나 이제 허리나 이런데 이제 그런 이물질이라 그러죠.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도 90일 이내에 발생하는 감염까지도 병원 감염 또는 이제 의료 관련 감염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감염을 원내 감염이라 불렸던 것들을, 그러니까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면 장소를 분하고 어디서나 발생 가능한 거, 그리고 입원 환자뿐 아니라 외래 진료에서도 환자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이제 헬스케어 어소시에이티드 인펙션, 의료 관련 감염이라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료 관련 감염이 이제 시작된 역사들을 저희가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은 이제 손위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시점이 우리가 보통 이제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이제 연구 또는 우리가 활동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얼마 오래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1840년대의 시간이었는데, 사실 1840년대면 지금부터 한 160년 정도밖에, 한 180년 정도 되는군요. 18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 당시만 해도 많은 이제 그런 의사들이나 이런 이제 뭐 간호사들이 세균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세균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으면 당연히 손위생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 개념이 없을 때 이제 그 오스트리아의 헝가리 출신의 산부인과 의사인 젬멜바이스라는 이제 의사가 있었는데, 이 의사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이상하게 산모들이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열이 나면서 이렇게 사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그러니까 100명이 예를 나면 이제 의사나 학생이 예를 받으면 이제 의대생이죠. 여기서 학생은 의대생이 받으면 한 15명이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 조산사가 받으면 한 대여섯 명 정도 사망하는 것들을 보고, 일단은 왜 이렇게 이제 출산을 하고 많이 죽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고, 두 번째는 의사하고 학생이 받는 경우랑 조산사가 받는 게 무슨 차이가 있어서 왜 사망률의 차이가 있을까를 한번 곰곰이 살펴보기로 했고요. 이 두 군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봤더니 의사나 이제 의대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모들이 출산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어디 가서 있냐면 이제 의과대학에 가서 해부학 실습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산모의 출산이 있어서 뭐 종을 땡땡땡 치면 이제 막 뛰어가서 이제 애를 봤는데, 문제는 그 당시 손위생이 중요한지 몰랐었으니까 시체를 만지던 손 그대로 가서 이제 산모한테서 아이를 받았던 거죠. 근데 조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안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러면서 애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손이 시체를 만진 손보다 당연히 깨끗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산사에서의 그런 이제 산모 사망률이 좀 낮은 것들을 보고 나서 아무래도 이게 손을 통해서 뭔가 전파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손을 한번 씻겨보자. 그래서 소독제, 비누 소독제, 그리고 물통에 손을 한번 씻겨봤더니 산모의 사망률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것들을 관찰을 하고, 뭐 어떤 게 원인인지 모르지만 손에 뭔가, 시체에 있는 뭔가가 묻어서 산모한테 전해주고 그게 산모의 병을 악화시키는 건가 보다 라고 얘기하면서 병원 전체에서 손위생 활동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다만 이런 것들을 딱 밝혀졌을 때 지금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걸 발견해서 되게 막 이렇게 칭찬하고 막 이렇게 너 대단해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것 같은데 그 당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의 의사들이 내가 손 안 씻어서 산모들이 죽는 거야? 이게 다 내 책임이라는 거야? 이러면서 이 잼멜바이스에 발견된 이 손위생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잼멜바이스는 이 병원에서 잘려가지고 의사생활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돼서 이제 고향에 있는 작은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그 분노, 내가 그 손위생이 중요하다는 걸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다가 정신병원에 이제 갇혀서 쓸쓸한 이제 말로를 이제 보냈던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때부터 시작됐던 이런 손위생의 중요점들이 그 이후에 뭐 세균도 발견하고 세균을 현미경으로 보면서 세균을 통해서 이런 감염병이 전파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손위생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들이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염관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1890년대 넘어서 이제 수술을 할 때 장갑을 끼고 수술하는 게 1890년대 정도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1950년대부터 이제 현대적인 의미의 병원 감염 관리 시작됐는데, 일단 1958년에 최초의 감염관리 간호사의 활동이 영국에서 시작됐다고 하고요. 일단 1950년대에 페니실린이 40년대에 개발이 됐잖아요. 근데 이미 50년대에 페니실린 내성 황색 포도알균 감염이 이제 생기면서 병원 내에서 뭔가 감염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병원 내에서 이런 질병이 걸리고 사람들이 병원에서 오히려 아파질 수 있구나, 이런 이제 인식들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960년대, 70년대에 항생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더 문제는 항생제가 개발됐을 때 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도움도 받았지만 또한 그런 항생제를 많이 쓴 사람에서 항생제 내성균들이 출현을 하면서 이제 이런 병원 내에서의 감염을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70년대에 자리 잡기 시작했고, 1985년도에 처음으로 미국 CDC에서 세닉이라 그래서 감염 관리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닉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일단 체계적인 감염 감시를 하게 되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이러한 예방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비용 효과적이라는 것들을 이제 증명한 첫 연구가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이제 감염 관리 활동을 위해서는 병원 내에 어떤 정도의 감염 관리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이제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85년도에 이제 감염관리 간호사가 적어도 미국 내에서는 250병상당 1명 이상은 필요하고, 또한 감염관리 의사도 필요하다는 게 됐고, 사실 미국에서는 그런 게 이때부터 정착되기 시작을 했었고요. 우리나라는 뭐 2015년 메르스 이후에 이제 뭐 이런 감염관리 간호사가 있어야 되는 거나 감염관리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건 알지만, 이런 병상당 몇 명 이런 법적인 제시가 된 거는 메르스 이후에 시작됐죠.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 거의 몇 년이죠? 30년이 뒤늦게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염관리 효과에 있어서 이제 감염관리도 사실 지금 대부분 감염관리를 하시려고 하면 이런 비용을 오히려 쓰는 거, 그러니까 돈을 쓰는 일이라고 많이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런 세닉 연구를 보더라도 이제 첫 번째 보는 것처럼 감염을 예방하는 것을 통해서 직접적인 그런 비용 감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비용하고 이걸 비교했더니 훨씬 더 병원에 이익을 남겨주더라는 게 이미 1980년대부터 증명이 됐었고요. 우리나라 내에서도 비슷한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감염관리 열심히 하는 게 비용 효과적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1980년대 뭐 뇌지원증 집단 이제 발생했던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서 이때 저도 이 기사를 봤었던 것 같은데, 병원에 입원해서 뭐 병을 얻어서 뭐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신문에 나오기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1990년대부터 이제 명목상의 감염관리위원회가 있었고, 뭐 감염관리 실무자를 두자는 얘기 있었지만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90년대 이후에 차근차근 이제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되면서 이제 국내 최초의 91년도에 감염관리 간호사가 처음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95년에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가 창립됐고, 96년에 대한감염관리 간호사회가 창립이 되면서 이제 2003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감염관리를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2012년 감염관리 대상 병원이 확대돼서 뭐 200병상 이상이 됐다가 2015년 메르스 이후에 감염관리를 해야 되는 인력들을 더 150병상 이상의 병원들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는 150병상 미만이나 요양병원도 감염관리 의무가 생기는 걸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에서 99년에 있었던 이제 병원 감염 관리를 잘했을 때 의료병원 절감에 대한 연구도 우리나라 동일하게 일단은 이제 그 환자들이 의료 관련 감염이 생기면
이제 맨 아래 표시를 보시면 이제 이 정도의 비용이 더 추가로 들더라. 그렇기 때문에 감염 관리를 잘해서 이런 거를 줄여주게 되면 이제 비용 효과적인 그런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90년대 후반부터 연구가 시작됐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염의 위험 요인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감염에 시작될 수 있는 건 두 가지 요인인데요. 내인성 감염은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내가 감염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대부분 이제 그 환자의 면역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환자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항생제를 좀 많이 쓰게 되게 되면 본인 스스로 내성균들을 획득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부분들 말하는 거고요. 외인성 같은 경우는 의료진의 뭐 손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의료기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감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통해서 그게 이제 다제내성균이나 어떤 여러 바이러스들이 환자에서 환자로 전파되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외인성 감염, 즉 환자가 기저에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남은 거나 아니면 내 주변 그 환자 주변의 환경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들을 철저하게 예방하려고 하는 것들이 의료 관련 감염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들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환경 청소라든지 의료진의 손 씻기 또는 무균소의 시술, 격림의 전파 차단, 방문객 제한 이런 부분들이 강조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여러 가지 환자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뭐 도구라든지 환자의 환경이라든지 또는 의료진의 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환자한테 병원 내에서의 여러 가지 감염이 될 만한 요인들이 전파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차단하는 게 감염 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환자 입장에서는 병이 또 생기는 거니까 퇴원이 늦어지는 문제도 있죠. 또는 심지어는 그것도 이제 의료 관련 감염으로 사망하는 분들도 나타날 수 있고 또는 간신히 살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남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또 그럼을 통해서 병원 비용이 증가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보셨겠지만 이제 의료 관련 감염 때문에 소송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예전보다는 이제 환자 측이 승소하는 경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병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뭐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그런 게 한번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 병원의 이미지 손실의 측면들도 있어서 상당히 요새 부담스러워하고 있고요. 일단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의료 비용이 손실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걸로 인해서 후유증을 남게 되는 사람들의 이런 재활이나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사회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해서 철저히 예방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감염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감염 위험성들을 파악을 하고 이를 어떻게 줄이는지를 이제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될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여러 병원들 또는 의원들이나 이런 데의 특성들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환자들이 이용하는지 또는 이제 환자들이 입원하게 되면 어떤 시술을 받는지 또 어떤 특수적인 그런 이제 시설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감염 관리 영역들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의료기관마다 약간씩 좀 성격이 달라질 수 있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감염 관리를 함에 있어서 이제 병원장 또는 보직자의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하다. 감염 관리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충분히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이고, 또한 훈련된 직원들이 감염 관리에 철저히 임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부분들, 또한 감염 위험의 확인의 대응 방안들을 잘 마련하고 이것들을 이제 적절한 내규와 절차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여러 절차들을 직원한테 충분히 교육을 해서 일단 그 기관 전체가 이런 감염 관리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염제 관리 체계 필수 요소에는 감염관리위원회, 예전에는 감염관리대책위원회라 그랬는데 대책을 이제 뺐고요. 요새 법적으로는 감염관리위원회가 정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감염관리위원회는 병원장이 대부분 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감염관리실장이 간사를 보통 맡거나 뭐 부위원장을 맡거나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병원 내 감염관리를 최종 결정하는 내용들을 이제 의결하는 기관이고요. 감염관리실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실제로 수행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들을 이제 진행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곳이 감염관리실입니다. 그래서 의료법 제47조에 이런 이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관한 법률을 통해서 일단은 있는 그런 의료인들에게 이제 감염관리 교육도 해야 되고 감염관리실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고요. 또 의료법 시행규칙에 이제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 설치, 구성, 운영, 뭐 또 어떤 운영하게 되면 또 어떤 내용들을 하게 될 건지 인력 기준은 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정해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시 제43조에는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까지 다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기간 이상에서 감염관리위원회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까지 다 정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감염관리위원회에 소속되는 이제 사람들의 이제 하는데, 보통 감염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에서 15명 이하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15명으로 부족하죠. 그러니까 보통 15명의 위원을 선정해 놓고 거기에 이제 개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을 넣어서 보통 20, 30명 이상의 그런 사람들이 같이 회의를 하는 그런 병원들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이제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를 해야 되고, 이건 법적으로 꼭 반드시 2회 이상 개최를 하게 돼 있고요. 임시회의는 뭐 위원장이 또는 이제 위원 가반수가 이제 요구를 하게 되면 임시회의를 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46조에 보게 되면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의사들,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300병 상당 1명의 이제 감염관리 의사를 두게 돼 있고, 간호사는 일단 이제 200명당 1명 이상을 두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법적인 기준은 이제 상급종합이 200명당 1명인데, 감염 예방 관리료를 받는 기준은 150병 상당 1명입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기준과 감염 예방 관리료를 받는 기준은 좀 다르다는 부분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종합병원도 뭐 의사 수는 큰 차이가 없지만 간호사 수가 이제 300병 상당 1명인 상황들이 되고, 종합병원도 마찬가지로 감염 예방 관리를 받기 위해서는 150병 상당 1명, 그러니까 1등급을 받으려면 2등급이면 200병보다 1명인데, 어쨌든 이제 법적인 요건보다는 좀 더 강화된 상황을 유지를 해야 이제 그 감염 예방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병원급들은 이제 보통 의사는 똑같이 이제 1명 이상씩 이렇게 두게 되게 돼 있는데, 간호사는 그냥 병상규모와 상관없이 병원급은 1명만 두면 이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 기준과 관련돼 있어서도 보통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제 매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잘 진행이 안 됐었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이제 모임이 조금 시작되기도 하고요. 요새 이제 온라인 형태로 이제 돼서 온라인 교육들이 많아지긴 합니다. 어떻든 간에 매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교육을 해당되는 기관에는 뭐 국가나 지방단체, 또 의료법에 따른 의사회 또는 간호사회, 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 또는 감염관리 관련 전문학회 또는 단체가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감염관리 교육을 할 수 있는 학회나 단체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청에서 인정하는 그런 학회와 단체가 하는 강의에 대해서만이 이제 그 교육 이수 시간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감염관리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을 드릴 텐데요. 감염관리 프로그램 자체는 일단은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면서 해당하는 병원이 감염관리의 수준을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교육하고, 또 직원들이 교육해서 그것들을 실행했을 때 이게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를 해야 되고, 또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매년 평가해서 우리 병원에서는 또 새롭게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이제 수행을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이제 감염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뭐 이제 위험 분석, 그러니까 리스크 어세스먼트와 관련된 부분들 많이 어려워하실 거고, 또한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졌을 때 어떤 거를 어떻게 실행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어려워질 텐데요. 이렇게 이제 오늘 개요를 통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리스크 어세스먼트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강좌들 이제 심화 과정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교육을 받으시면 조금 한결 낮게 진행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감염관리 체계및 프로그램 권고와 관련돼 있어서 저희가 2017년에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료관련 감염관리학회에서 이런 그 표준 예방 지침을 저희 만들었고, 거기에 권고안들을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이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 어쨌든 감염 예방과 관리가 모든 의료인에 필요하고, 감염관리 책임자는 이런 이제 감염관리 시스템들을 운영해야 된다는 것들, 또는 이제 그 감염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의료기관의 장애의 어떤 책임, 또 의료기관의 직원들은 어떤 상황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 및 인력과 관련돼 있어서는 아까도 법적인 기준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감염 예방 관리료를 받기 위한 기준들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그거에 해당되게 조직과 이제 인력을 갖추셔야 되고, 또한 그런 것들을 할 때 이 프로그램을 담당할 수 있는 감염관리 의사나 감염관리 간호사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역량도 가져야 되고요. 또한 기본 교육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감염관리 전문가는 이제 이런 기술 경험과 자격을 갖기 위해서 이제 충분한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일단 훈련도 받고 실제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본인의 역량을 키워가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 필요합니다. 예, 감염관리 프로그램 매년 이제 계획을 하셔야 되죠. 근데 이 감염관리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 의료기관, 그러니까 내가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특성들을 꼭 반영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 계획에는 반드시 꼭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뭐 격리 지침에 대한 적용 부분, 멸균 과정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감염관리에 대한 이제 교육, 훈련 어떻게 할 건가, 역학적 감시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 이상에 포함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매번 이제 그 전년도의 활동 상황 또는 병원 내 여러 가지 조사들을 통해서 우리 병원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감염 관리 이제 감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감염 감시라는 게 이제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 또는 우리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받는 사람에서 어떤 병원군이 많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 또한 우리 병원은 어느 삽입기구를 많이 쓰고 그런 삽입기구에서 어떤 감염이 많이 발생하는지, 또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수술을 우리 병원 많이 하면서 어떤 감염이 많이 되고 어떤 균에 의한 감염이 많이 생긴다든지, 또는 법정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 병원은 주로 어떤 거를 이제 주로 신고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시 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을 해야 되고요. 이런 감시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그래야 이제 평상시와 다른 양상이 발생했을 때 우리 병원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시 체계 운영은 중요하고요. 근데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할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감염 위험 사정,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우리 병원은 이런 감염이 많으니까, 이런 의료 관련 감염이 많으니까 이런 활동부터 먼저 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런 감시를 뭐부터 시작까지 결정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감염형 사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이제 좀 내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주요 대상은 뭐 사망률이 높든지 많이 걸리든지, 또는 너무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발생도가 높은 다전해성균제에 해당되는 부분, 또는 아니면 의료인이 최근에 계속 노출돼서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 전문가들과 같이 병원 내에 여러 이제 직종들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와 관련돼 있는 것들을 보면 쉐아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감염 관리 학회에 해당되죠. 그래서 의료기관 내부에서의 결정 상황들, 또는 의료기관 외부의 결정 상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 거고요. 또한 대한감염관리간호사에서 한 얘기들도 이런 이제 병원의 상황들이라든지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어떤 건지, 그다음에 그 지역사회에서의 감염 양상, 또한 병원 내에서의 의료 관련 감염의 양상, 또는 최근에 이제 항생제성균의 변동,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이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관리 위험 사정에 이제 예를 이제 들어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중심경맥관 감염의 뭐 발생 노출 가능성, 심각성, 준비 대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점수를 이제 매기고 나면 이것들이 뭐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이제 이런 부분을 구분을 하게 되고, 그럼 높게 평가된 부분들을 이제 먼저 이제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할 때는 보통 이제 감염관리 간호사가 여러 명이 다 같이 해서 평균값을 내서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감염관리 간호사나 이제 해당되는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조사하고 평가를 하는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감염관리 체계 중에 감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뭐 이제 감시는 가능하면 전향적으로 해야 되지만, 전향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환자의 차트나 환자의 그런 배양 결과를 통해서 후향적으로도 가능하고요. 문제는 감시가 됐는데 그 감시에 해당되는 부서에 반드시 피드백을 제공해야 그 부서가 나름 이제 그런 것들 개선할 목표를 갖기 때문에 피드백 제공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 또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계획한 것뿐만 아니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병원 내에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병원 안에서의 생긴 문제다 보니까 우리 병원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이제 비교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전국적인 규모의 감염관리 네트워크, 보통 코니스라고 보통 표현하죠. 여기에 가입하게 되면 다른 병원과 우리 병원의 감염관리 상태를 이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모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이 되면 그 병원의 이제 감염관리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네. 감염관리 규정 및 지침 개발도 이제 초반에는 이제 요새는 이중평가를 대부분 많이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규정과 지침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규정과 지침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병원에 맞는 것들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일단 기본적인 감염관리 원칙은 지켜야 되겠지만 그 원칙을 지키는
상황 안에서 우리 병원에서 꼭 하고 있는 것들 아니면 우리 병원에서 필요한 것들 중심으로 지침을 짜야 되는데요. 가끔 이제 이런 특히 이제 중소병원들이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인증평가를 받으려다 보면 이런 서류를 만들기가 어렵다 보니까 다른 병원 거를 이렇게 끌어다가 이제 막 하는데 내용을 이제 자기 병원에 맞춰서 수정도 하고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가끔은 이제 그런 걸 업데이트 안 하다 보니까 막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닌데 이제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도 가끔 보이니까 이제 그런 창피함 안 당하시려면 꼭 우리 병원 상황에 맞게 다른 병원 걸 당연히 뭐 벤치마킹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병원에 맞게 그 내용과 문구들을 반드시 재조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마련되어 있는 이제 뭐 감시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수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고안을 하셔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요새 이제 번들 어프로치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삽입기구 관리나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다양한 전략을 동시에 같이 하면서 이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관리 규정과 지침도 이제 모니터링해서 잘 지켜지는지를 이제 꼭 확인하고 또한 언제나 그렇지만 모니터링한 거를 본인만 알면 안 되는 거겠죠. 꼭 이제 부서장 관련 직원들 피드백해서 계속해서 그 모니터링 결과가 이제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런 부분 이제 손위생 수행 관찰지 뭐 이런 것도 하면 좋겠고, 일단 이제 교육 및 훈련도 이제 가장 중요한 범위죠. 뭐 손위생과 관련된 부분들 또 감염 관리 중에서 뭐 삽입 기구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다 교육 자료를 준비해서 잘 교육을 시켜 주셔야 되는 부분들 그걸 해주시고요. 이게 의료진 교육뿐만 아니라 환자라든지 가족, 방문객에 대한 교육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직접 교육하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요새는 가족이나 방문객들 또 환자한테 이제 이제 어떤 문헌 자료들을 이제 제공한다든지 포스터 같은 거를 병실에 붙여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체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뭐 이번에 코로나 상황도 보셨겠지만 이제 국가적인 재난 상황들 또 이제 대규모 유행에 해당되는 상황들 때문에 이런 응급 상황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고요. 또한 이런 이제 재난과 같은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이제 이런 업무들을 담당한 사람은 이제 매년 2회 이상의 감염병 예방 교육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직원 건강관리부서 이제 보건관리자죠. 보건관리자와 협조해서 직원들의 예방접종이라든지 직원들의 이제 몇몇 감염성전 특히 홍역이나 뭐 수두화 같은 거에 대한 면역도를 조사한다는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되고요. 항생제 관리 프로그램도 이제 운영하는 부분들을 이제 감염관리 실장과 이제 의논해서 같이 이제 보조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특히 보건소와 질병관리청과의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협조를 통해서 특히 이제 코로나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이런 관계가 돈독해야면 할수록 그런 병원 내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을 이제 같이 해결하는 데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감염관리 지원 체계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감염관리 전문가가 이제 의료 정보나 이런 부분들에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 지원팀이나 이런 데 도움도 많이 받아야 되고요. 또한 의료기관의 주요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을 때 그때마다 이제 감염관리 프로그램들을 연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또한 이런 의료기관의 여러 가지 그런 그 업무와 관련돼 있어서 감염과 관련돼 있는 많은 영역들이 또 존재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제 의사결정 체계 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염관리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넘어갈 건데요. 뭐 계획 세워야 되고 정책 및 절차 또한 감시해야 된다는 거, 유행 발생 뭐 이런 부분도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거고요. 또한 감염관리 교육 또 직원 감염관리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간 계획 수립해야 되고 또한 정책 및 절차 해야 되는 부분들 의료 감염 감시 계속 이제 운영해야 되는데 보통 다전의 성경 감시, 삽입기구 감시 뭐 이런 정도의 감시 또 수술 부위의 감염 뭐 이런 감시 이런 부분들을 병원의 형편에 따라서 또 병원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유행 발생 및 확인 및 관리는 이런 서베일런스가 제대로 되다 보면 이제 아웃브레이크가 확인이 되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이 부분들을 이겨낼지에 대한 방법들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 부서들과 협력 관계 잘 해야 되는 부분들, 또한 감염 예방과 관리에 대해서 병동에서 이런 여러저런 업무를 하다 보면 궁금한 게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들을 통해서 병동에서 실제 감염관리 활동들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게끔도 해주셔야 되고요. 또한 감염관리 교육 계속 강조드린 부분이고 직원 감염관리에 대한 부분들 교육 통해서 또한 모니터링해서 그 부분에 잘못된 부분들도 이제
해결해 줘야 되고, 또한 직원들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상황들을 예방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도 동원해서 도와줘야 되고요. 특히 예방접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보건관리자랑 협조해서 직원들이 꼭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들은 꼭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미생물과 관련된 특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혐기성, 호기성 이런 건 이제 산소가 있는 데서 자라느냐 마느냐에 대한 상황이고요.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은 그람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람이라는 사람이 발견해낸 염색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그람 양성균은 이제 현미경으로 봤을 때 그람 염색했을 때 파랗게 보이면 그람 양성균, 빨갛게 보이면 그람 음성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균주 이름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황색포도알균 너무 잘 아시겠지만 병독성이 강하고 주로 피부 연조직 감염을 일으키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혈액을 타고 이제 폐혈증 같은 게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피부 감염이 이제 내부로 심부 감염을 일으키게 되면 화농성 관절염이나 골수염, 균열증, 심내막염, 폐렴과 같은 무서운 질병도 일으키게 되고요. 황색포도알균은 또 상당히 참 재밌는 균인데 이게 피부 감염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황색포도알균의 일부 균주는 독소를 분비하게 되고요. 이 독소는 식중독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많은 감염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비의료인에서도 이제 10% 35%는 이 균을 비강 내에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MRSA를 가지는 경우는 비의료인은 아니고 대부분 이제 비의료인은 MSSA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인 같은 경우에서도 MSS를 가진 경우도 있지만 MRSA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그런 의료진들의 손위생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소독을 한다든지 수술에 참여하게 되면 MRSA 감염을 환자한테도 전파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탈짐낙하라고 그러죠. 이런 도균자를 치료하는 방법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알균, 엔테로콕사이 있는데 우리가 알기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VRE죠. 주로의 엔테로코커스 패시움에 해당되는데 이건 워낙 이제 대변에 존재하다 보니까 대변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면 장 안에 있는 균 중에서 항생제 내성균들이 이게 선택되어지게 되니까 그러는 과정 중에서 이제 방코마신 내성 이런 장알균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반A나 반B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보통 VRE 중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균으로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VRE 자체가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건 뭐냐면 VRE의 방코마신 내성을 이제 스타필로코커스 오레우스 황색포도알균에 넘겨줘서 MRSA가 VRSA가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제일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나 실험적으로 넘겨줄 수 있긴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 많이 넘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VRSA가 한 2, 30케이스밖에 안 되는 걸 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 VRE를 계속 관리를 해야 되냐 마느냐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내에서 연구를 좀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VRE 계속 관리 감독을 할 건지 아닐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내세균 또는 장내세균이라고 하는 엔테로박테르시아가 최근 들어 계속 문제죠.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처음에 이제 베타락탐계에 대한 내성을 갖게 되면 ESBL이라고 해서 익스텐드 스펙트럼 베타락타메이즈를 생성하는 균주가 됐다가 이제 ESBL 생성 균주가 되게 되면 이제 카바페넴을 주로 많이 쓰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한동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카바페넴 내성균주가 되는 거죠. 근데 카바페넴 내성균주를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카바페넴 내성균주라고 하면 CRE를 표현하는 거고요. CP는 카바페넴 내성균주 중에서 일단은 카바페네메이즈라고 하는 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균을 CP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CRE가 더 큰 개념이고 CRE 안에서 이제 카바페네메이즈라는 그런 유전자를 가진 균이 CP이다. 그러니까 CP가 CRE보다는 좀 작은 개념이라는 거고 당연히 CRE라고 항생제 감수성 검사가 나왔으면 유전자 검사를 해서 CP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CRE와 CP는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그 클로스트리디오디스 디피실이라고 해서 예전에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저 발음도 잘 안 되는데 클로스트리디오이데스 디피실. 근데 이제 약자는 CDP실로 이제 같으니까 최근 들어서 항생제 사용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런 CDP실이 이제 과잉 증식을 하면서 이제 설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이제 좀 독성이 많은 그런 균주들이 계속 보고가 되면서 이제 환자들 사이에서 좀 사망률이 높아지는 경향들이 계속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런 내성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심각하게 증상을 일으키는 균주들이 계속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부분들을 주의를 해야 되는데 CDP실의 가장 큰 문제는 일반적인
그런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 씻을 때 반드시 물과 비누로 씻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균이 잘 안 죽다 보니까 광범위하게 병원에 확산돼 있으면서 아주 빈번한 의료 관련 감염이 하나가 되고 있는 게 현재 문제입니다. 예, 노로바이러스는 이제 주로 겨울철에 유행하는 바이러스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손 세정이나 이런 거에도 균이 안 죽고 아주 극소수의 균이어도 전파가 되는 특성이고 소독제도 잘 안 죽는 특성이라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 소독제도 좀 진하게 사용해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이제 그 독감과 더불어서 유행을 많이 하는 그런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감염 관리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개인적인 그런 감염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하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니까 주의가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주로 소아에서 걸리는데 가장 큰 문제가 신생아실에서 이제 이런 이제 로타바이러스 유행이 생기게 되면 아이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긴 한데 신생아 같은 경우는 뭐 경련이나 이런 뇌증상 같은 걸 유발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신생아실 감염 관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또 최근에는 이런 이제 산후조리실이나 이런 데서 아이들이 이제 로타바이러스 걸린 것 때문에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특히 이제 신생아 대상의 감염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감염 관리의 개요에 대한 부분들, 또한 감염 관리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또한 여러 가지 주요 세균들의 이제 의료 관련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들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그 과정들 잘 들으시면서 일단 감염 관리의 기본적인 내용들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제 중소병원 감염 관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이런 온라인 교육들도 있지만 오프라인의 심화 교육들도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의 들어서 감사합니다.